자, 오늘 고성국 칼럼 양평군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집안 땅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도 당사자 중에 하나지만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속도로 놓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하라.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양평 군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이나 여야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양평 군민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양평군이 제시한 새 노선 중에서 국토부가 최적이라고 판단한 이 안은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 지역이 적다. 그리고 혜택을 보는 지역민이 더 많다. 강화면에 IC 설치하고 강상면으로 종점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1안과 2안을 비교 검토한 겁니다. 2안은 예타안보다 예상 교통량이 늘어서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종점과 가까운 IC 인근 인구를 감안하면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는데 2안 종점인 강상면과 근처의 남양평 IC 인근인 양평읍 인구를 더하면 모두 4만 1,800여 명인데 반면에 1안 종점 양서면 그리고 양서면 근처에 있는 서종면 인구를 합치면 2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인구수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1안보다 2안일 때 양평 인구의 2배 가까이가 더 혜택을 보는 안이다. 그러니까 2안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속도로 건설에서는 혜택을 보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을 연결하고 그리고 종점과 IC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점 주변과 배후 인구가 2안이 1안에 비해서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2안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또 국토부는 환경 측면에서도 1안보다 2안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했는데 2안은 남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을 남쪽으로 우회하는 이렇게 가는 안입니다. 1안은 이렇게 올라가는 안인데요. 조현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 1안으로 갈 경우에는 하천을 2번을 가로지른다. 2안은 1번을 가로지른다. 당연히 하천을 2번 가로지르는 게 친환경적이겠느냐, 하천을 1번 가로지르는 게 친환경적이겠느냐. 하천 생태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은, 그래서 2안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또 양평군이 원래 제안한 1안은 추진이 곤란하다. 왜?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횡단하는 게 1안인데 이게 예타를 통과한 원안보다도 이 수정 1안, 대안 1안은 강을 지나는 거리가 1.5배에서 2배가 늘어난다. 그리고 양서면에 있는 전원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해서 동네를 두동강으로 낸다. 그리고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높이 40m가 되는 교량을 추가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타안도 잘못됐지만 예타 안에서 종점을 양서면으로 고집하는 이 대안 1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안은 교량이 하나밖에 없어서 환경에 피해를 덜 주고 영향을 덜 주고 교량의 높이가 20m 정도밖에 안 돼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교통 전문가, 도시공학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국토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이 안이 더 좋은 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물머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하는 두물머리,
이쪽 교통 수요는 기존의 도로가 담당하고, 여기 도로가 잘라 있잖아요. 기존 도로가 담당하고, 양평군, 그 밑에 있는 양평군을 지나가는 교통 수요는 이안처럼 노선을 남쪽으로 내려 흡수하는 방안이 기존 도로의 혼잡을 줄이는 데도 더 유리하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공사비에 큰 차이가 없는데 고속도로 이용 수요는 더 많다면 당연히 노선을 바꿔야 한다. 또 익명을 요청한 한 지방국립대 교수 전문가입니다. 환경영향, 도로 교량의 높이, 도로 선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공학적으로 이 안이 월등히 나은 대안이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처럼 야권이 다른 의견에 좌표를 찍으려 할 것 같아서 이름 내걸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주민투표와 여론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거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추진, 백지화로 진짜로 건설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또 원희룡 장관도 지금과 같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상황에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가짜뉴스가 종식되고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사과한다면 백지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양평 군민들의 여론조사 그리고 주민투표가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지역 교통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정확한 민의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변경안 등을 두고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자. 정책 수용자인 지역민의 의사를 확인해 정치권이 이것을 수렴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네, 저도 주민투표 방식이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수용자들인 양평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맡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맡겨 놓으면. 이걸 갖고 온갖 괴담을 유포하고 정쟁화 시키는 것 자체가 이게 국력 낭비요. 양평 국민에 대한 예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짧게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인데 그 노르웨이의 그 피오르를 그 차로 이렇게 쭉 돌은 적이 있습니다. 피오르는 이 빙하기 때 빙하가 이 침식되면서 정말 깎아지른 협곡들이 쫙 만들어져서 구불 그 이렇게 돼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이제 바닷물이 차 있고요. 그 제가 이쪽 길에서 저쪽 동네로 가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다긴 하지만은 워낙 협곡에 험준해서 한강보다도 더 그 건너편 거리가 짧은 곳들이 많아요. 근데 저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다리만 있으면은 그저 1, 2분이면 갈 것 같은 길을 2시간을 가야 된다. 갔어요. 2시간 동안. 가고 나서 그 지역에 도착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왜 다리를 안 놓냐. 2시간이나 돌아오게 만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답에서 제가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 대답이 이랬어요. 그 오면서 여기저기 마을들을 못 봤냐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있는 곳을 다녀야지. 그 2시간 동안 돌아오는 사이에 한 10km, 20km 가면 집이 한 두어 채 있고 또 한 10km, 20km 가면 또 작은 레스토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돌게 돼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든 거지. 누구를 위해서 길을 만든다고 당신은 생각하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우리도 그 정도는 안다. 2시간 돌지 않고 여기 다리 놓으면은
그저 2, 3분이면 건너갈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 2시간 동안 돌면서 차 몇 대 봤냐? 그 제가 세보니까 한 7대인가 봤어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차 7대를 위해서 다리 놓으라는 것 아니냐? 그게 비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냐? 제가 노르웨이의 산골에 사는 한 40대 시민한테 아주 톡톡히 제가 참교육 당하고 왔습니다. 아, 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연결하는 거였구나. 마을을 연결하는 거였구나. 아,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이용하지 않는 데는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구나. 정책 수용자인 양평 군민들이 최대한 이익이 많은 노선을 잡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저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양평 군민들이 다수가 또는 더 좋게는 절대 다수가 어떤 노선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노선이 생활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환경에 영향을 최대한 덜 줄 수 있는 그런 노선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이걸 따져서 전문성과 과학성으로 노선을 잡을 일이지. 양평이 어떤지도 모르고 양평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저것들이 퍼뜨리는 괴담 때문에 노선이 춤을 추고 이럴 일은 아니다. 역시 괴담을 이기는 것은 과학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괴담 구조 척결을 위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 일가의 특혜 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안. 네, 이것은 알고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이제 예비 타당성은 지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2개의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한 안이 지금의 노선 변경 안, 대안 노선 2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야, 이것들이 이런 거를 감쪽같이 감추고 완전히 윤석열 정부에다가 덮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국토부는 2021년 4월에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는데 그때 통과한 원안이 있잖아요. 그건 예비에 불과해요. 그 제목 자체가 예비 타당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면 이제 본 타당성 검사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본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22년 1월 6일 아직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2022년 1월 6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어요. 타당성 조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최적의 노선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때 검토됐던 안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확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때 검토됐던 안이 타당성 조사 때 수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8건 중에 4건, 지난 한 3년, 4년 사이에 8건 중에 4건이 예비 타당성 조사 때의 노선과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의 노선이
변경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예산이 조금씩 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평고속도로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켜 놓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2개의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준 겁니다. 이때 선정된 2개의 민간업체가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의 기준을 가지고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른바 원안,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과 대안 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같이 국토부에 보고하면서 대안 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국토부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노선 변경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 일가 쪽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급하게 갑자기 변경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용역을 준 민간업체의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서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종북 주사파들이 아무리 거짓 선전과 괴담으로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이런 객관적 팩트까지 속이면서 이거를 윤석열 정부 원희룡 장관이 변경했다고 덮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국토부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국토부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국토부는 2022년 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고 3월에 설계 전문 업체인 동해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에 공동 용역을 맡겼어요. 이 두 업체가 약 2달간 검토 끝에 현재 그 대안 노선 2안이라고 하는 이 대안을 사업 타당성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보고했는데 그 날짜가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이거 서류에다 날짜가 적시돼 있으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정권이 바뀌기 전인 문재인 정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를 선정했고 그 업체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기간 내내 조사를 해서 이거 원안보다는 대안 노선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 보고서는 문재인 정권이 발주한 보고서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5월 19일이에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장관에 취임한 건 언제냐? 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한 것은 5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일 후에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라고 하는 민간 용역 업체의 검토 보고서를 받게 된 거죠. 국토부 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대로 원희룡 장관이 노선을 바꿨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바꿨다고 한다면 원희룡 장관이 그야말로 귀신 같은 슈퍼맨이 돼야 한다. 취임 사흘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한 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노선을 변경하게 했다는 것이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또 이 두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기술공사요. 이 업체들은 정치적 고려 같은 것은 모른다. 우리는 기술자 시각으로만 판단했다. 외압 같은 거 받은 적 없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업체들은 대안 노선으로의 종점부 노선대 변경 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남한강을 2번 건너는 원안에 문제점이 있다. 특별보호구역 통과 시 강화된 오염수 배출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문제, 방음시설 등 조류보호 대책을 따로 해야 되는 문제, 지역 주민 민원 및 공사비 고가 계획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남한강을 한 번 건너는 대안 노선 검토 필요성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의 대안입니다.
상수원 특별보호구역 최소 통과 대안 노선이 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접근성 향상을 하기 위한 추가 나들목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게 민간 용역업체의 보고서예요. 그런데 이 대안 노선, 강화 쪽에 IC를 내고 강상면 쪽으로 JCT를 연결하자고 하는 이 대안 노선은 이 민간업체가 처음 제안한 것도 아니래요. 5, 6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때 정권 때 이루어진 예타가 잘못됐던 거예요. 예타가. 양서면으로 IC도 하나도 없이 양서면으로 가는 이 예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느닷없이 이 원안대로 하자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지난 정권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빈번하게 자유파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의 압박하는 수단이 뭡니까? 뻑하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한테도 고소고발을 하고 뭐 저희 같은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같은 정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겁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해요. 그래놓고 지그들은 잊어버리겠지. 그러나 고발당한 입장,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안 받을 수 없고 검찰 수사 안 받을 수 없고 그러다가 재판정까지 안 나갈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발을 묶었던 거거든요. 자, 이거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고소 고발 당한 사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야말로 의도적이지 않고 의도성도 없고 악의성도 없고 때로는 좀 과한 표현 또는 때로는 그야말로 이 착오와 같은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는데도 일단 저것들은 고소고발부터 해놓고 봤어요. 지난 문재인 종북 주사파 5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이 고소고발당한 우리 자유파의 정치인 활동가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괴담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괴담은 첫째, 악의적이에요. 의도성이 확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고 죽이겠다는 이 의도성이 확실하게 있는 괴담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타격을 주고 원희룡 장관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의도성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팩트가 뭔지 상관없어요. 그럴듯하게 만들기만 하면 돼. 하고 괴담을 만들어내니까 이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의도성이 있고 악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유포될 경우에 우리 사회가 갖게 될 엄청난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후유증이 엄청나요. 광우병 그 괴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될 엄청난 후유증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수십조가 넘을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가지고 이미 전국의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그 경제적 타격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또한 이미 수십조가 넘을 거예요. 의도성이 확실하고 그것도 매우 악의적이고 거기에다가 그 후폭풍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이 괴담은 왜? 그런데 사법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괴담을 만든 자들이 있고 또 이 괴담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담의 구조가 있어요. 괴담의 생산 유통의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추적해서 드러내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
괴담은 어떤 형태로든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또다시 나타나서 국정을 발목 잡고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들 간에 싸우지 않아도 될 수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들의 작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이번 양평 고속도로 괴담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관련해서는 괴담의 생산자를 끝까지 추적해라. 그리고 이 괴담이 유포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해라. 그 메커니즘 속에서 괴담 유포에 책임을 진 자들이 분명히 있다. 때로는 이 맨 꼭대기에 김정은이와 정찰 천국이 있을 수도 있다. 지령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형 물고기 출연했다고 선전하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서 괴담의 생산, 유포에 이르기까지 괴담의 메커니즘, 괴담 구조를 완전히 척결하는 전면적인 수사를 제가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 시정은 취미도 실험도 아니다. 이 서울의 세운상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던 그 세운상가입니다. 이 세운상가 일대에 공중보행로가 1년 전에 개통이 됐어요. 세운상가를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는 세운상가를 다 허물고 워낙 오래됐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재건설하는 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세운상가 이른바 노폰이 뭐니 하면서 도시재생이니 뭐니 하면서 그걸 유지하면서 뭔가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이런 두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박원순이는 당연히 후자 쪽으로 갔어요. 도시재생 쪽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낡은 벽에 뭐 벽화, 주로 좌파 미술가들인데 벽화 그리는 사람들 동원해서 그림 쭉쭉 그려놓고서는 이게 뭐 벽화 마을이다, 이런 식으로 재생하는 거였어요. 세운상가도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에 지정이 돼서 공중보행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역 서부역 쪽에서 남대문 쪽으로 가는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그 위험해서 차가 더 이상 못 다니게 된 그거를 공중보행로로 만들었죠. 공중정원인가 하늘정원인가로. 그거 지금도 있어요? 뭐 그런 겁니다. 그거 비슷하게 이거를 이제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를 만들었는데, 그 서울역 그거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던데요. 그거 낮에 걷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어디 IC도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한 1km 넘은 길을 햇볕 땡땡 받으면서 걸어가야 돼서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쉴 수 있는 데도 없고. 뭐 하여튼 저는 안 올라가 봤습니다만 한번 시험 삼아 걸어본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세운상가도 그런 이 공중 보행로를 만들었어요. 종로 쪽에서 청계천 거쳐서 을지로까지 쫙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하는데 한 1,000억 이상 들었답니다. 서울시가 1,000억 이상 들였대요. 그런데 보니까 자, 그렇게 1,000억 이상 들여서 만든 이 공중보행로입니다. 시원하게 뚫려있네. 사람 하나 없고. 이거 하느라고 1,000억 들었대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길은 뭐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 사람이 없어. 이게 박원순이 도시재생에 취미가 있는 박원순이한테는 취향에 맞는 사업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1,000억 날려버린 겁니다. 단순히 1,000억만 날린 거 아니에요. 기회비용은 수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000억 들여서 이거 하느라고 수년간 이 개발을 못했잖아요.
그럼 그 주변 상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몇 년 전에 개발적으로 갔으면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게 종로 3가 4가 사이거든요. 종로 3가 4가 사이에서 청계천 3가 4가 사이, 을지로 3가 4가 사이에 이게 쫙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상권 활성화 효과는 하나도 없고 도시 경관마저 해치고 있다. 국민 세금만 낭비한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종묘에서 세운상가, 청계,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 진양상가 7개 건물 1km를 남북으로 있는 이 공중보행로인데 이거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도대체. 이 공중보행로는 박원순이가 시장하던 2016년에 추진됐어요. 그래서 2022년 작년 7월에 개통됐어요. 무려 6년 걸렸습니다. 1,000억 쏟아부어서 6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길이 바로 이 사람 하나 없는, 야 어떻게 파리 새끼도 한 마리 없냐, 이 길입니다. 중앙일보 취재진이 공중보행로를 직접 가봤나 봐요. 그런데 이런 장면밖에 없었던 거죠. 보행로 한쪽에 이것도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스위스의 루제른 같은 데 보면 다리가 있는데 나무로 된 이중다리에 완전히 벼룩시장이 있고 막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아마 그런 거 어디서 봤을 거야. 그래서 이 보행로 한쪽에 청년 창업을 위한 임대 공간을 36개를 만들었는데 19개가 비어 있대요. 완전히 흉가 만들어 놓은 거지. 운영 중인 세운 테크 북라운지, 북카페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손님 없을 때를 골라서 갔나 이 기자가? 보행로 일부는 아예 건축자재나 박스 등이 놓인 창고로 지금 사실상 불법 점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 다니니까. 25년째 세운 전자상가에서 일한다는 이병건이라는 분은 상권 살린다고 공중보행로 만든 것으로 아는데 손님 증대, 매출 증대 효과 전혀 없다. 실제 대부분 상가 권리금은 0원이다. 장사가 되면 권리금이 안 붙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주변 여건과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행로 수요 예측을 잘못한 때문이다. 낙후한 세운상가 일대를 개발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존하려다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한 것 같다. 이게 사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박원순이가 2016년에 완전히 잘못된 그릇된 정책 판단을 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정책 판단은 주로 박원순이 취향 때문에 그랬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해 10월에서 올 3월까지 6개월 동안 이 공중보행으로 통행량을 집계를 해봤는데 2년 진양 구간, 을지로 저쪽은 예측치의 5%. 인근 상가와 연계되지 않은 상풍상가 PJ 호텔 구간은 예측치의 6%.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청계천이나 카페 식당과 가까운 세운 청계 대림상가 구간은 예측치의 11%에서 12%. 이거 완전 실패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부산에서 왔다는 이모 씨는 뭐가 있는 줄 알고 왔대요. 올라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부산 그러면 새로운 랜드마크가 광안대교거든요. 그 불꽃놀이 하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그 광안대교거든요. 광안대교에서 달리면 이 해운대에서 부산 쪽으로 달리면 광안대교 왼쪽 편은 그야말로 태평양이 망망한 그 태평양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밀집한 그 보이고 그 너머로는 거기가 황병산인가 금정산인가 하여튼 산이 멋있게 보이고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부산서 광안대교 보다가 서울 공중보행로 와서 허름한 공장 지붕 건물 쳐다보고 지금 내려간다.
상인들 사이에서 이 공중보행로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필 대표는 손님도 없는데 차라리 확 건물 밀어버리고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 만들면 좋겠다. 아,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현석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상가,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무리한 투자를 한 게 화근이다.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 일대를 전면 리모델링, 리빌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 빨리 철거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안 다니는데 무슨 길이라고 그걸 놔둡니까? 공원을 만들어야지 차라리. 자, 제가 이거 시정은 시장의 취미생활도 아니고 시장의 실험실도 아니다. 이 단체장들이 말이에요. 정말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 주머니돈 쌈짓돈처럼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좌파 생태계에 이 기생충들이 부글부글 들러붙어 갖고서 피 빨아먹는 것과는 또 다른 예산의 낭비 현장이 또다시 있는 거예요. 뭐 천억짜리 이 공중보행로 못지않게 황당한 것이 충청북도 괴산 230억짜리가 뭐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고 봤더니 수산단지네요. 괴산은 여러분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괴산은 충청북도에서도 이 산지에 있어가지고 그 괴산 고추가 유명하지 뭐 괴산에 수산물 유명하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거기에 230억짜리 수산물 센터를 도대체 왜 짓습니까? 여기에 음식점 주인들이 입주를 해 있긴 한데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에 볼 것도 없어서 찾는 사람이 없어요. 개점 휴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흉물이 되는 거죠. 한 집 두 집 빠져나가면 곧 폐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주로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와요. 중앙정부는 이런 식으로 함부로 돈을 못 써요. 이게 기재부의 예산 심의 과정도 매우 엄격하고 또 국회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있어도 이런 식의 어이없는 누수는 별로 없는데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쪽으로 가면 그만큼 느슨하고 방만한 거죠. 그런데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그러면 어떠냐 도대체. 광역의 경우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같은 광역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요. 대전이 38.2, 전라북도가 24.6 이렇습니다. 광역도 이런 정도예요. 기초로 가면 훨씬 더 열악하죠. 대구 남구는 10.6%. 재정자립도 10.6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구의 남구 구청이 1,000원을 쓴다 그러면은 100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나머지 900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민간기업이면 벌써 파산했을 불량기업인 거죠. 대구 남구 10.6, 경북 문경이 8.4.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요. 최저 기록은 전라남도 완도 6.2입니다. 6.2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재원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절반도 못 준다는 뜻입니다. 전부 중앙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인데 충북 괴산인들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230억 수산단지 1,000억짜리 공중보행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나라빚이 400조가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1,000조가 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정부에다가 인기 없는 긴축재정, 인기 없는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재정, 건전재정이 불가피하다. 이게 선거 앞두고 참 하기 어려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그만큼 지금 재정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사업은 일반적으로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낮다. 더 높다. 예,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정교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자체 특성과 맥락을 잘 이해하는 현지 주민과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해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보완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군구나 광역, 도, 의회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감시가 또한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혼자서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서 이게 졸라매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산 집행의 상당 부분은 광역과 기초 등 지방정부에서 소요되는 거예요. 복지의 최종 서비스 기관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길을 놓는다, 뭘 한다고 하는 인프라의 최종적인 실행 단계도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강조했지만,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광역과 특히 기초까지 잘 전달되고 관철되어서 지방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해나가는 핵심 위원회가 바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돼야 된다. 지금 제가 지자체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요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권한도 좀 이양해달라. 이러한 인허가도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예산도 지원해달라. 많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긴축과 건전재정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 계획들이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 이렇게 아껴 쓰겠다. 그러나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 중앙정부가 지원해달라. 그저께 지난 10일이죠.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지방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자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습니다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방시대를 이야기할 정도의 자격과 각오를 먼저 갖춰야 되겠다. 시정은 시장 군수들의 취미생활이나 취향에 따라 한번 해보는 그런 실험실이 아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 전문 괴담꾼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요. 깨끗한 물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만드는 건 무지무지 어려워요. 수돗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칩니까? 또 우리가 무슨 생수 같은 거를 먹을 때 그 생수가 우리 손에 오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한 물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오염돼 버려요. 침만 한 번 뱉어도 오염돼요. 괴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깨끗하고 맑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데는 한두 방울의 괴담만으로도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괴담에 약하다는 뜻이에요.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앞으로 수산물을 입에도 대지 않고 살 것 같으다. 우리 바다가 방사능 범벅이 된다고 하니 거기서 잡힌 생선도 독곡물이지 않겠냐. 인분보다도 해롭다고 했으니 못 먹는 게 당연하겠지.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정복주사파들의 수산물 금식,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진짜 궁금하다. 이재명 가족은 한 번에 생선초밥을 10인분씩 집으로 배달시킨 사람들인데, 이게 비밀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밥 사주는 그런 이 불법 선거에 사용된 밥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결국은 많아봐야 4식구가 10인분씩 초밥을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었다는 건데, 그러니 이재명 가족은 전부 초밥 매니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초밥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다. 어떻게 4식구가 다 그렇게 초밥을 좋아할 수 있냐. 그런데 이런 이재명이 집안이 앞으로 35년간 생선을 안 먹고 산다는 것 아니냐. 인분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하니, 야, 이 사람들 정말 괴롭겠다 앞으로. 그래서 이재명이 내 가족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주 시니컬한 제안을 합니다. 초밥 먹고 싶으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첫째는, 야, 내가 초밥 안 먹는다고 하니까 진짜 안 먹는 줄 알았냐? 라고 그냥 하면 된다. 그냥 그러고 먹어라. 사람들이 아이 그래 뭐 이재명이니까 하고 넘어갈 거다. 아니면 앞으로는 안 먹는 척하고 뒤에 돌아 앉아서 몰래 먹는 방법이 있긴 있다. 그 너네들 단식할 때 맨날 그러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재명이가 참고할 것 같으네. 아마 귀에 솔깃할 거예요. 야, 어느 쪽을 선택할까. 안 먹는다고 했더니 진짜 안 먹는 줄 알아. 이러고 이 초밥집 이런 데를 그냥 대놓고 다니면서 먹을지, 아니면 몰래 돌아 앉아서 먹을지. 자, 이 괴담 잘못 퍼뜨리면 이렇게 자기 발등 찍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기자회견 때 괴담 전문꾼들이 쫙 나타났어요. 안진걸이니 오창익이니 뭐 우희종이니 뭐 광우병 때부터 괴담 그러면 야, 나 비켜라. 괴담이지 괴담. 내 순서야. 라고 나섰던 것들이 쫙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알긴 뭘 알겠으며, 세월호 괴담 한참 써먹었는데 선박 제조, 선박 구조 이런 데 대해서 알긴 또 뭘 알겠으며, 또 천안함 때도 중불나게 나섰는데 괴담 가지고 잠수함에 대해서 뭘 알고 어뢰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아는 자들이냐. 사드 때도 괴담 떠들고 다녔는데 그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는 그럼 뭐 알아? 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 가지고 방사능 갖고 또 괴담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해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건 좀 아냐고. 또 지금 양평 고속도로 갖고서 괴담 들고 나왔는데 그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 대해서 뭐 좀 아냐고. 이것들은 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국민 앞에 뻔뻔스럽게 얼굴 내밀고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동안 퍼뜨렸던 괴담은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가짜뉴스, 거짓말, 괴담이었던 것으로 다 밝혀졌어요. 이것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그래 그거는 그때 그래도 문제 제기 잘했어 라고 할 만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새빨간 거짓말. 괴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라면 차마 나서지 못할 자리다. 이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염치를 모르는 거야. 그건 뭐냐? 공자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염치를 모르는 자 인간이라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괴담을 퍼뜨리는데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민주당이 정권을 잃어버렸을 때 집권 세력을 공격하면서 괴담을 유포했다. 광우병 그렇잖아요. 세월호 그렇잖아. 천안함 그렇잖아. 사드. 그리고 지금의 후쿠시마, 양평고속도로. 저것들이 다 야당일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괴담을 집중적으로 생산 유포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괴담 전문꾼들이 먼저 괴담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터뜨리면 이걸 그 다음에 어디서 봤냐? 민노총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좌파 방송들이 일제히 그것을 받아서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갖 시사 프로그램에 이것들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도 있다는데요 하는 식으로 해서 괴담을 유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엔 누가 받냐? 민주당이 받아요. 아니 뭐 언론을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하고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총리를 불러다가 주무장관을 불러다가 국회에서 막 으름장 놓으면서 증폭시키죠. 그럼 이걸 또 누가 받냐? 다시 언론이 받아요. 다시 언론이 받아.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괴담 전문 괴담꾼들이 봐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거짓말 하더냐. 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괴담 생산과 유포, 확산의 메커니즘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작동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괴담이 아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괴담이고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유포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이걸 척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 조선일보도 이제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간이 가면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도 괴담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 퍼뜨리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믿자야 본전이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어서 박근혜 탄핵시키고 나면 그 이후에 그게 거짓말이었고 괴담이었다는 게 밝혀져도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인데. 광우병 갖고 그렇게 울고 먹어서 이명박 눈물 짓게 만들면 됐지. 그 이후에 그게 괴담이었다고 밝혀져도 누가 하나 사법 처리받지도 않고 이명박이가 이자들한테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하지 않고 고소도 하지 않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직접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괴담의 유혹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것들이 여러 차례 그 괴담을 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했어요. 뭐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설, 청담동 술자리 괴담, 뭐 할로윈 사고 괴담, 그리고 후쿠시마 괴담, 양평 괴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광우병 괴담, 세월호 괴담,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괴담 이것과는 양상이 좀 달라졌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고 우리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괴담에는 과학으로 사실로 대응해주는 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은 다수의 과학자들이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정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들도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됐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맑고 건강하게 지키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지켜낸 맑은 사회, 건강한 사회를 저 괴담 전문꾼들이 오염시키는 데는 간단한 잉크방울 한두 방울 흩뿌리는 것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담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전문적으로 이걸 유통하고 전문적으로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늘 경계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돼요. 오염원을 차단해야 돼요. 오염원을 차단해야 돼요. 깨끗한 물,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그 온갖 생활 오수나 하수 같은 거를 그대로 들어오게 해놓고 강에서 그것을 계속 여과시키는다고 해서 이 강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양재천 이런 거, 또 울산의 태화강 이런 거를 완전히 건강한 물로 바꿔내는 데는 오염 원천의 차단이 가장 중요했어요. 오염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괴담꾼, 전문 유통꾼, 전문 확성꾼 이것들에 대한 원천 차단 차원의 강력한 사법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환자 포기한 의료인은 더 이상 의료인이 아니다. 세상에 환자를 포기하는 의료인이 있습니까? 꼭 병원에서가 아니라 어디 길을 가다가도 또는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환자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외면하는 의료인이 있습니까? 외면하는 의사가 있어요? 외면하는 간호사가 있습니까? 외면하는 간호조무사가 있습니까? 그런 수많은 미담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 그런데 저기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급하게 나 외과 의사다 하면서 사람을 살려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의료인은 언제 어디서든 생명이 위협받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전장터에서는 적군이라도 부상당한 사람은 의료인은 조건 없이 치료해 줍니다. 그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우리는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윤리를 믿고 의료인에게 내 몸을 맡깁니다. 내 영혼도 맡겨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어제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상당수 의료기관이 수술을 연기하거나 환자를 옮겼어요. 환자를 포기한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총파업에 참여해서 병원을 버린 사람들 때문에 병원을 지키고 있던 다른 사람들마저 환자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미리 퇴원시키거나 우리 쪽으로 전원 환자를 보내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 우리가 이미 포화 상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제 전국 20곳 정도의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145개 의료기관 4만여 명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총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노조는 인력 부족, 의료 인력 부족, 필수 의료,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알리기 위한 파업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대로 놔두면 진짜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 같아요. 예. 이 자들이 온몸으로 지금의 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의료체계 붕괴를 부른 거는 노조입니다. 지금 당장 이 노조의 총파업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돼 버렸잖아요. 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미리 13, 14일 오늘 내일 수술 일정 다 연기하고 입원 환자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해도 좋은 수술도 있을 거예요. 뭐 오늘 해도 좋고 일주일 후에 해도 좋고 한 달 후에 해도 좋고 1년 후에 해도 좋은 수술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안 하면 안 돼 하는 수술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민노총 총파업 때문에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때문에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 상태가 악화되거나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소중한 그 생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야. 갑작스러운 수술 취소 등으로 상태가 나빠졌을 중증 환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응급치료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외상센터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어제 그저께부터 119 종합상황실에다가 환자 이송 자제를 요청했어요. 웬만하면 119 환자 좀 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총파업 때문에 환자를 받아도 제대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총파업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아프지 말아요? 사고 나지 말아요? 환자들은 발생했고 결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병원에 몰리게 되면서 전국에서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자들은 의료인력 확충, 처우 개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들이 참여한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입니다. 그럼 민노총이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이번 정치 투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의료노조도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고 하는 정치 투쟁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인이라는 자들이 정치투쟁에 참여하느라고 의사를 정치투쟁에 참여하느라고 환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환자 포기 의료인은 더 이상 의료인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인으로 대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의료인의 자격을 스스로 갖다 던진 자들한테 왜 계속 의료인 대우를 해줍니까? 보건복지부는 어제 나온 얘기대로 업무 복귀 명령 오늘이라도 내려야 돼요. 이틀만 할 테니까 기다려준다. 그런 식으로 잘못 길들이면 안 된다고요. 즉각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남은 몇 시간이라도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인이 아니다라고 취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의사면허, 간호사면허 뭐하러 갖고 있어요? 박탈해버려야지.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로 사랑하는 이곳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로 사랑하는 이곳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